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향이 떠돌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에 실린 채 그 냄새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감긴 붕대 사이로 수액줄이 축 늘어져 있었죠. 병원을 나서기 전 간호사가 저를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했어요. 그 사람 앞에 서지 않으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만 있는 것이었죠.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국화꽃 사이로 놓인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죠. 목구멍을 찢으며 터져나온 울음이 텅 빈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울음에는 말이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전부요. 그때 작은 손이 제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제 딸아이가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소리주게 울고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무릎을 꼭 붙잡은 채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팔을 들어 올리려 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허공을 더듬다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안아줘야 할 아이가 바로 곁에 있는데 손끝 하나 닿지 않았죠. 그 한 뼘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제 울음소리만 텅 빈 장례식장 복도를 타고 끝없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울음을 거두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 일이 있기 전 저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삶이었죠. 어둠 속에 집을 나서 김밥집 주방에 섰습니다. 밥을 펴고 단무지를 썰고 김을 말았어요. 손목이 저려올 때쯤 가게 앞으로 손님 줄이 늘어섰죠. 아침 점심 장사가 끝나면 앞치마를 풀 틈도 없이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보조 알바였어요. 뜨거운 솥 앞에서 국자를 젓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죠. 하루에 16시간을 서서 일하니 발바닥에는 늘 굳은 살이 벗겨지다 다시 박혔습니다. 그래도 쉬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한 마음에 아이 머리를 쓸어 넘기면 딸은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어주었죠. 그 웃음 하나에 하루치 피로가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 잠을 줄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줄인 잠만큼 꿈이 가까워진다고 믿으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이가 넉넉하진 않았죠.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매달 월급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저는 그 돈에 제 벌이를 보태어 한 푼도 세지 않게 모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17평 좁은 집을 벗어나 30평대 내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거실에서 아이가 뛰어다녀도 벽이 울리지 않을 만큼 넓은 집이요. 목표 금액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 생각에 다시 등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김밥집에서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쥔 긴발을 놓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원해서 검사를 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며 이참에 제대로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암이네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지만 물 한 모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딸아이 얼굴만 맴돌았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그 작은 뒷모습만이요. 악착같이 모은 돈도 꿈꾸던 30평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사를 맞은 날 온몸의 핏줄에 독을 흘려넣는 기분이었어요. 구토가 쏟아지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죠. 거울 속 얼굴은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항암 주사를 맞고 구역질에 시달리다가도 딸아이가 병문안을 오면 괜찮은 척 웃어 보였죠. 그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딸도 웃었어요. 그 작은 웃음이 저를 침대 위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죠. 다행히 초기 경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크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충분히 희망적이에요. 항암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손톱을 걸친 기분이었죠. 그런데 수개월 뒤 정기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암세포가 현재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양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전이 소견도 일부 관찰됩니다. 내성이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과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비급여 신약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한 회 치료에 800만 원이 들고 최소 10번 이상 투약해야 합니다. 총 비용이 8천에서 1억쯤 달할 수 있어요. 1억이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이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간을 두고 가족분들과 상의해보세요. 진료실을 나온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데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새벽부터 밤까지 돈만 벌며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마흔에 돈이 없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억울했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멍하니 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그 신약 치료 받고 싶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만 고르지 않게 흘렀죠.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돈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아니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아니라는 말 끝에 마침표처럼 찍힌 침묵이 오히려 저를 깊이 찔렀죠. 남편이 눈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 짧은 침묵의 무게를 곱씹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면 뭘 망설이는 건지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만 뜬 채 새벽을 맞았어요. 같은 이불 속인데 남편이 아득히 멀게 느껴진 건 그 밤이 처음이었죠.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천장의 얼룩 하나하나를 외울 만큼 밤이 길었어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보다 딸아이를 두고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더 깊이 짓눌렀죠. 창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마다 하루를 더 받는 것 같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든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요.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인쇄 잉크 냄새가 밴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죠. 저는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 우리 모아둔 돈으로 신약 치료 받을게. 그 돈이면 치료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 집 마련은 미뤄도 되니까 지금은 나부터 살자.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깔았죠. 그러니까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언가 삼키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가슴 한쪽에서 싸늘한 것이 올라왔죠. 자꾸 왜 그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당장 계좌 열어봐. 지금. 여보, 왜 대답을 못해?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남편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돈 주식에 넣었어, 전부 다. 뭐라고? 더 불려서 집도 넓은 데로 옮기려고. 미안해.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의 입이 분명히 움직이고 소리도 들렸는데 그 말이 제 머릿속까지 닿질 않았죠. 저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핸드폰 내놔. 남편이 망설이자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죠. 화면에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마이너스 67%. 우리가 수년간 잠을 줄이고 허리를 굽혀 모은 돈의 3분의 2가 증발해 있었어요. 새벽마다 김을 말고 뜨거운 솥앞에서 국자를 젓던 시간들이 저 숫자 하나에 잿더미가 된 것이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부터 꺾이며 주저앉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먹으로 남편의 가슴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치면 칠수록 제 손만 아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미안하면 다야? 그 돈 내 목숨이었어. 내 목숨을 당신이 도박판에 던진 거야. 당신이 날 이렇게 죽이는 거야. 당신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제 주먹을 고스란히 받기만 했어요. 저는 울다 지쳐 남편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죠. 밉고 원망스러운데 그 가슴밖에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잔인하게 저를 베었죠. 울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목 안에서 막혀버렸죠.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 통증과 함께 과호흡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남편이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남편은 저를 부축해 집을 나섰어요. 제 몸 절반을 끌다시피 하며 주차장까지 갔죠.
차문을 열어 조수석에 저를 태우고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앞유리 위로 길게 흘러갔어요. 차가 출발하자 저는 거친 숨 사이로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 이름으로 돈을 모으게 한 게 나라고. 당신을 믿었으니까 한 푼 한 푼 세지 않고 당신한테 맡겼는데 그걸 내 등 뒤에서 전부 주식에 쏟아부은 거야? 어떻게 그래?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나도 우리 가족 잘 살아보고자 한 거야.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잘 살아보자고?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 내 치료비가 거기 들어있었어. 내 목숨이 들어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이자 몇 푼 받으면서 언제 집을 사. 나도 이 가족 위해서 한 거였다고. 가족을 위해서? 결과가 반토막인데? 무슨 가족 타령이야. 제 목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남편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였어요. 핸들을 쥔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죠. 차가 흔들릴 만큼 저희 두 사람의 고함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당장 차 세워.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세우라고.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항암주사 맞고 피토하면서 버틴 게 나야. 새벽마다 김밥 말고 식당에서 허리 꺾으면서 번 돈이야. 그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당신이 뭘 알아? 나도 알아. 모른다고 하지 마. 나라고 뼈 빠지게 안 버릇겠어?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나야. 빨리 집 사서 하은이 방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그러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 그게 부부야? 말했으면 당신이 허락했겠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 등 뒤에서 한 거잖아. 비겁하게. 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음이 세상을 삼켰어요. 차체가 옆으로 크게 튕기며 제 몸이 좌석에서 들렸죠. 머리가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관자놀이를 훑고 지나갔어요. 시야가 물에 번지듯 흐려졌죠. 남편의 신음소리가 저 먼 수면 아래에서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속을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손을 뻗을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죠. 그 어둠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빛이 스며들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죠. 간신히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속에 두 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와 딸이 침대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세리나, 정신이 들어? 나 보여? 세리나! 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울먹였죠. 딸아이는 말도 못한 채 제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에 산소호스가 꽂혀 있었죠. 고개를 돌려 제 몸을 내려다보니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손끝부터 어깨까지 성한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해주었죠. 교통사고가 났어. 큰 사고였어. 너 일주일 넘게 의식을 못 찾았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도 장담을 못 하셨고 하은이가 매일 여기서 울면서 엄마 깨어나라고 빌었어.
일주일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어둠 속을 떠돌던 시간이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 딸아이가 홀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쪼여들었죠. 저는 산소 호스 너머로 간신히 한마디를 밀어냈습니다. 도영씨, 애아빠는 어디 있어? 그 말에 언니의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어요. 딸아이가 고개를 떨구었죠. 제부는 긴급수술을 한 차례 받았어. 근데 아직 위중해. 의식도 못 찾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위중하다니 그게 무슨... 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언니를 향해 입을 열었죠. 애아빠 보게 해줘. 지금 당장.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데 움직이면 안 돼. 보여달라고 좀. 간호사 불러줘. 휠체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보게 해줘. 언니가 아무리 말려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온몸의 고통을 이악물며 옮겨 앉았어요. 깁스에 눌린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꽉 깨물었죠.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남편의 가슴을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사고 직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들었죠. 차 안에서 남편에게 퍼부었던 소리가 고막 안에서 되울렸습니다. 비겁하다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했죠.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핸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물어뜯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대었죠. 차가운 유리 너머로 남편의 심장박동 소리가 기계음이 되어 울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붕대 위를 적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입안에 가득 차올랐지만 한마디도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꺼진 뒤에도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남편의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어요. 간병을 하며 곁에 앉아있던 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리나, 잠이 안 와? 자꾸 울고 있잖아.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봐, 어?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더 이상 혼자 삼킬 수가 없었죠. 도영 씨가 우리가 모은 돈을 전부 주식에 넣었어. 집 사려고 모은 돈 전부.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한 푼씩 모은 돈인데 반토막이 났어. 아니, 사실 더 심했지. 30%쯤 남은 거지. 뭐라고? 나 신약 항암 받아야 해. 그 돈이 내 치료비였어. 근데 그게 사라졌어, 언니. 도영 씨한테 따지다가 내가 쓰러졌고 병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말을 할수록 목이 조여왔죠. 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지금 뭘 한 거야?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돈을 주시게?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당장 가서... 언니, 제발.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해봤자
중환자실에 누워있잖아. 그것보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세리나. 언니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빛이 스쳤어요. 갑자기 안색이 나빠지며 입술을 꽉 다물었죠. 말을 꺼내려다 삼키기를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언니, 왜 그래? 나한테 또 무슨 말 못한 게 있어? 세리나, 네가 의식이 없는 동안 경찰이 사고 조사를 나왔어. 경찰이? 그래서 뭐래? 제부한테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됐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의 말이 귀에 닿았는데 머릿속까지 가닿질 못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건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건지 순간 분간이 되지 않았죠. 술을 마셨다고? 그날 도영 씨가 술 마시고 운전한 거야? 그래, 음주운전이야. 말도 안 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술 냄새 같은 건 못 느꼈는데. 양이 적었는지 많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혈중 농도에서 나왔으니까 음주운전은 맞아. 그래서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전부 거절했어. 너 치료비도 도영이 수술비도 전부. 거절이라니. 그럼 우리 치료비는 어떻게? 그것만이 아니야. 상대 차량 피해도 보험사가 우선 처리하긴 했는데 나중에 구상권으로 전액 청구가 올 거래. 세리나, 두 사람 치료비에 상대 차량 배상금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주식으로 반토막 난 돈, 보험 적용조차 되지 않는 치료비, 상대방 배상금까지 빠져나갈 틈 하나 없이 벽이 사방에서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질식하는 기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밤에 온몸으로 배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어둠이 가슴 안쪽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며칠째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손이 떨려 죽 한 모금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치료비 걱정과 남편 걱정이 위장을 틀어지고 놓아주질 않았죠. 밤이면 온몸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식은땀으로 시트를 적셨습니다. 진통제가 돌 때만 간신히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마저 효과가 끊기면 이를 악물어도 신음이 새어나왔죠. 새벽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조차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천장도 벽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 몸인데 제 것이 아닌 듯 감각이 흐릿했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아침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건지 버려진 건지 그 경계조차 희미했죠. 그런 저를 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밤새 제 곁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세리나, 아무 생각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더 나빠져. 지금은 쉬는 게 일이야. 의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까지 받으시면 위암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조였습니다. 안정을 취하라는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죠. 수술비, 입원비, 배상금, 항암 치료비까지. 머릿속에서 청구서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세리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급한 병원비하고 제부 수술비는
내가 다 처리했어. 언니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지금은 항암에만 집중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저는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언니 부부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부 사업이 망한 뒤 좁은 월세방에서 끼니를 줄여가며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형편이 넉넉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언니가 어디선가 빚을 내야 했을 것이었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서 어떡해. 언니도 형편 어려운 거 나도 아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를 언니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죠. 울지 마. 괜찮아. 네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살아남으면 돈은 나중에라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언니는 저를 다독이다가 한 박자 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리나, 그리고 신약 치료도 받아야 해. 기본 항암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고 싶어도 돈이 없어. 언니, 1억을 어디서 구해? 집 팔자. 짧지만 단단한 한마디였어요. 세리나, 네가 죽으면 집이고 뭐고 다 끝이야. 하은이한테 엄마가 필요하지 17평짜리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집 정리해서 치료비 만들자. 살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은 오직 살아나는 데 집중하자. 응?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이를 악물고 모은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야 한다는 무게가 제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눈을 뜨면 고민이고 눈을 감아도 고민이었어요. 틈틈이 중환자실 앞을 찾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아직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료진의 말은 매번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가슴이 기계 힘으로 오르내리는 걸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제 살을 파고들었어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저기 누워있지 않았을 것이죠. 주식 때문에 원망했던 마음과 사고를 자초했다는 미안함이 뒤엉켜 저를 끝없이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그래도 결론은 내려야 했죠. 하은이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웅크린 채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의 곁에 엄마가 남아있으려면 무엇이든 붙잡아야 했어요. 신약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이미 언니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처지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었죠.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17평, 우리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파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매일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며 약기운에 잠들어 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암과 교통사고가 겹친 몸은 만신창이었어요. 간신히 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진통제가 잠시 통증을 가려줘도 수만 번 고르기가 전쟁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갈 수도 서류를 챙길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언니, 부탁이 있어. 집 매매를 대신 해줄 수 있어? 난 이 침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잘 생각했어. 내가 맡아서 다 해줄게.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저는 언니가 가져온 위임장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죠. 펜을 쥐는 것만으로도 손이 저렸지만 이를 악물고 이름 석자를 눌러 썼습니다. 고작 이 정도 하는 것조차 제게는 버거웠죠. 제 핸드폰을 건네고 집에 있는 인감도장 위치도 알려주었어요.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어. 파란 주머니 안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마의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치료에만 집중해. 알았지?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한마디가 빠져나왔어요. 언니, 고마워. 그 말에 다 담지 못한 무게가 얼마인지 언니는 알고 있을 것이죠. 언니는 웃어 보이며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집 매매를 언니에게 맡긴 뒤 저는 매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완료되는 즉시 신약 치료를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 사이 기본 항암과 입원 치료만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언니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언니였으니까요. 매일 병실에 나와 땀을 닦아주고 밤잠을 줄여가며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업무과에서 연락이 왔죠. 보호자분, 현재까지 기본 입원비와 수술비가 단 한 건도 결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언가 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처리했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마침 수업을 마치고 병원에 온 하은이에게 핸드폰을 빌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형부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죠. 10번, 20번, 30번. 신호음만 허공을 맴돌 뿐 언니 부부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모한테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전화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통화가 잘 안 되나 봐.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죠. 저는 억지로 표정을 다잡으며 연락이 닿는 친척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부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연락처가 바뀐 건 아닌지 수소문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죠. 며칠 뒤 한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리나, 미선이네 부부가 야반도주를 했대. 월세방도 빼고 짐도 다 치우고 사라졌어.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야반도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네 집 매매도 이미 끝났대. 대금 전부 들고 사라진 거야. 세리나, 나도 빌려준 돈 못 받았어. 제가 맡긴 인감도장과 핸드폰으로 대금 전액을 챙겨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은이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아이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 부모를 잃었죠. 장례식장에서 언니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고 서로를 꼭 지키자고 약속했어요. 졸업식 날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던 언니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죠.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목숨값을 들고 사라졌어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배신이었죠.
언니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고 했을 때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고맙다며 손을 잡았던 그 순간조차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위임장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피가 곧 믿음이라 여겼던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의료진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께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남편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정지가 왔고 끝내 소생하지 못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때의 저였을 거예요. 집도 남편도 언니도 한꺼번에 전부 사라졌죠. 세상이 저 하나를 향해 모든 문을 닫아 건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 외출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남편의 마지막 길에 서지 못하면 평생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 앉았어요. 수액줄을 단 채 장례식장에 도착했죠. 빈소에는 친척들과 남편 회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 하나 돌릴 기력이 없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죠. 입술을 달싹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수면 너머처럼 일렁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멀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통증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사진틀을 어루만졌죠.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미안하다는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어요. 저는 영정 앞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죠. 딸이 제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작 초등학생이었어요. 엄마가 울면 같이 울고 그러면서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아빠의 영정 앞에서조차 엄마를 먼저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어요. 장례를 간신히 치르고 병실로 돌아왔죠. 텅 빈 병실에 누우니 현실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집은 언니가 팔아서 가져갔어요. 남편은 영정 사진 속으로 떠났죠. 유일하게 믿었던 언니는 제 등에 칼을 꽂고 사라졌습니다. 갈 곳이 없는 딸은 병실 옆 간이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고통을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편해질 것 같다는 유혹이 새벽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하은이가 간이 침대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죠. 잠결에도 제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죠.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편 명의의 주식계좌가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원금의 30%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며 계좌를 열었어요. 그 돈으로 하은이가 지낼 방이라도 구하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반토막이었던 주식이 남편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치솟은 것이었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돈이 한 달만 일찍 올랐더라면 모든 것이 달랐을 거예요.
신약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집도 팔지 않아도 됐죠. 무엇보다 남편이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돌아왔어요. 울음소리에 하은이가 잠에서 깨었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위로 올라와 저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 안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둘이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죠. 저는 남편이 남긴 주식의 일부를 처분했습니다. 밀려있던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정산했어요. 빚이라는 무게가 한 겹 벗겨지자 비로소 앞을 볼 수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은이가 지낼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 아이를 병실에서 내보냈어요. 간이 침대에서 웅크려 자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이불이라도 덮어주고 싶었죠. 사정을 아는 오랜 친구에게 하은이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걱정 마. 하은이는 내가 볼게. 밥도 같이 먹고 학교도 챙길게. 너는 치료에만 신경 써. 그 한마디에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아직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죠. 그 따뜻함이 메마른 땅에 스미는 빗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죠. 죽으면 하은이가 혼자 남습니다. 아빠도 잃은 아이에게서 엄마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언니 부부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 있었죠. 주사를 맞고 구토가 쏟아질 때마다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걱정 말라며 제 이마를 닦아주던 그 손이 제 전 재산을 훔쳐간 손이었어요. 그 기억이 독한 약보다 더 뜨겁게 핏줄을 타고 돌았죠. 분노가 저를 살렸습니다. 항암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수개월간의 사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에서 입을 열었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퍼서 흘린 것이 아니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되돌아온 사람만이 아는 눈물이었어요. 퇴원날 원룸 앞에 하은이가 서 있었죠. 아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팔의 힘이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요. 언니 부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몸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될수록 마음속의 불씨는 더 선명하게 타올랐어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언니를 찾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경찰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강력범죄는 아니었으니까요. 언니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흥신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지인의 소개로 경험이 많다는 흥신소 사장을 만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언니 부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넸어요. 사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도주한 채무자 찾는 건 저한테 익숙한 일입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하은이의 학교 생활을 챙기며 일상을 되찾아갔죠.
아침에 아이를 깨워 밥을 차려주고 등교를 시키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귀한 것인 줄 예전에는 몰랐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살아남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주 뒤 흥신소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니분 부부가 야반 도주 전부터 여러 사채업자에게 큰 돈을 빌린 게 확인됐습니다. 그 돈은 전부 도박에 탕진했더군요. 사채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 전부 끌어오고 거기에 고객님 아파트 매매 대금까지 챙겨서 작정하고 잠수를 탄 겁니다. 저는 서류 위에 찍힌 금액들을 바라보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병원에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던 언니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는 저를 바라보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헌신인 줄 알았던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추가로 알아낸 것들이 있는데 언니분 부부를 찾고 있는 사채업자가 여러 명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 업자들도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채업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언니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직접 만나시겠다고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야 끝을 낼 수 있어요.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신소 사장의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거리가 점점 허름해져 갔어요. 도착한 곳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어요. 심장이 귀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형부가 나타났어요.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흥신소 사장이 한 발 먼저 문틈에 발을 끼웠습니다. 저는 그 틈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언니가 앉아 있었죠.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걸어가서 있는 힘껏 언니의 뺨을 후려쳤죠. 마른 소리가 방 안에 쩡 하고 울렸습니다. 형부가 달려들려 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흥신소 사장이 형부 앞을 막아섰죠. 형부는 사장의 덩치에 눌려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돈 내놔. 내 집 한 돈 전부. 한 푼도 빠짐없이. 언니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에는 전혀 다른 것이 떠올라 있었어요. 돈 없어. 배째. 뭐라고? 없는 걸 어떡해. 다 써버렸다고. 저는 그를 의심했죠.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돈이 있으면 좋지. 없는데 어쩌라고. 우리 사장도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죠. 죽어가는 동생의 목숨값을 훔쳐놓고 저 얼굴로 앉아있다니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의 횡령이야. 감옥에 보내줄 테니까 각오해. 신고해. 신고하면 없는 돈이 생겨?
없는 건 없는 거야. 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아. 뭐 어차피 감옥 가봤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뭐 어쩔 건데. 없는 놈한테서 뭘 뜯어가게 해. 형부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이를 악물지 않으면 다시 손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숨을 고르며 억지로 감정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에 끌려가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한 호흡, 두 호흡을 고른 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순순히 돈 돌려줘. 그러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어. 경찰도 고소도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자매 사이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언니한테 큰일이 생길 수 있어. 난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형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협박이야? 웃기고 있네, 씨. 아까부터 경찰이니 뭐니 하는데 할 거면 하든가. 입만 살아가지고. 저는 형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눈을 언니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돌려주면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난 더 이상 언니 편이 아니야.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있는 듯 아닌 듯 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죠. 그 얼굴에 떠오른 건 미안함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세리나,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어. 의사도 장담 못한다고 했잖아. 어차피 죽을 사람 돈이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챙긴 거야. 근데 네가 살아 돌아온 거잖아. 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돈 욕심 내지 말고. 숨이 멎었죠. 심장이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을 줄 알고 돈을 가져갔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걱정 말라고 하던 그 목소리와 지금 저 입에서 나온 말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칼날보다 깊이 파고들었죠. 형부가 앞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죽으려니 살아온 게 어딘데 그것도 복이지.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욕심이 많아, 욕심이.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입안에 피맛이 돌았습니다. 이를 너무 세게 깨문 탓이었어요. 더 이상 이 방 안의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죠. 알겠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흥신소 사장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짧게 말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언니 부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언니 부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상태였어요. 언니 부부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사채업자들이 회수하는 자금의 일부를 흥신소에 넘기기로 한 거래였죠. 사장은 저와의 신뢰가 있으니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언니를 먼저 직접 만나보겠다고요. 만나서 눈을 보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거기서 끝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언니는 그 기회를 제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죽을 줄 알아서 챙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잘라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죠.
사장의 통화는 짧았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금방 옵니다. 그 말대로였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검은 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남자 4-5명이 내렸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들은 말없이 다세대 주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건물 안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형부의 고함이 먼저 들렸죠. 야이씨, 누구야? 뭐하는 놈들이야? 아이, 손 치워! 이어서 언니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뒤엉킨 고함이 골목까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죠. 주먹을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건물 입구로 형부가 끌려 나왔어요. 사채업자 2명이 형부의 양팔을 잡고 있었죠. 아까까지 능글맞게 웃던 형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가 끌려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사채업자의 손에 팔꿈치를 잡혀 있었죠. 언니가 밖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리나,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봐줘. 언니가 잘못했어. 네 돈 갚을게. 제발. 저는 울부짖는 언니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죠. 방 안에서 제 얼굴을 비웃던 그 눈이었습니다. 죽을 줄 알아서 챙겼다고 말하던 그 입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내뱉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언니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세리나! 제발! 등 뒤로 언니의 울부짖음이 골목을 타고 쫓아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다시는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하은이가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죠. 잠결에도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편한 잠을 자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문틀에 기대어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방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를 향한 분노인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인지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엉킨 것이었을 것입니다. 2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어요. 하은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남긴 주식은 그 뒤로도 계속 올랐습니다. 제 노후는 물론이고 하은이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까지 감당하고도 남을 돈이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모래처럼 빠져나가던 돈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야 손안에 쌓였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하은이 방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죠.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냈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여보, 당신이 원하던 30평, 하은이 방도 생겼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딸이 잠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순간에 주지 않죠. 돈도 사람도 진심도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잃고 난 자리에서도
끝내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